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으로 물컵은 더 채워질 거다. 이 발언들에서 보듯이 윤석열 정부는 한일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의 입장을 많이 고려해줬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준 만큼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조선인 강제징용의 슬픈 역사가 서린 사도광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틀 뒤 열리는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에 야스쿠니 참배 전력이 있는 우익 차관급 인사를 대표로 보내겠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추도식,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본으로부터 얻어낸 거라고 내세웠던 행사입니다. 첫 소식 김민관 기자입니다. 사도광산 추도식을 이틀 앞두고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 참배 경력이 있는 극우 정치인을 추도식에 보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은 아이돌 그룹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TV 탤런트, 잡지 모델 경력도 있습니다. 2022년 참의원에 처음 당선된 초선 의원으로 고 아베 전 총리와 같은 파벌 출신입니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참의원 선거 출마 때부터 극우성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선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더 양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 함께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으로 당선 직후인 2022년 8월 15일에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를 추모하는 행사에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던 정치인이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총무성이나 문부 과학성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해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런데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답변을 미루고 있다가 행사 이틀 전인 오늘에서야 외무성 차관급 인사가 참석한다고 한국 측에 통보하듯 알려준 겁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추도식에 대해 정부가 아닌 민간 주관 행사임을 강조했습니다. 地元自治体や世界遺産登録に関係した民間団体で構成される実行委員会が開催する関連行事であると承知をしております. 오는 24일 열리는 추도식에는 희생자 유가족 11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추도식 참석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일본이 아닌 우리 외교부가 모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이렇게 극우 정치인이 일본 정부 측 대표로 온다는 사실을 오늘에서야 알게 된 우리 외교부는 오후로 예정됐던 언론 브리핑도 갑자기 취소하고는 지금까지도 공식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예견된 결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도광산 추도식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돼 왔습니다. 이어서 김재현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그동안 추도식과 관련해 일본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추도식 개최를 전제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한 만큼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를 기리는 취지를 잘 살리겠다고 했던 겁니다. 우리 정부는 사도광산 추도식이 진정성 있게 개최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하에 일본 정부와 성실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진정성에 의심이 들 만큼 협의는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당초 9월로 예정됐던 추도식은 여러 차례 미뤄지다 최근에서야 이달 24일로 확정됐습니다. 추도식 명칭에서 조선인 노동자라는 표현은 빠졌고 추도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식수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추도식에 참석하기로 한 일본 정부 관계자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던 이력 등이 알려지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오후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추도식 준비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예정했다가 직전 갑작스럽게 취소했습니다. 일본의 발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도 한나절 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도식에 동행하기로 했던 유족들의 의사도 다시 확인 중입니다.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박철희 주일대사도 참석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왜 이런 사태까지 이른 건지,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인 건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외교부 취재하는 윤세민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윤 기자, 추도식이 당장 이틀 뒤 일요일에 열리잖아요. 근데 왜 이제서야 우리 정부는 이런 극우 인사가 참석한다는 걸 알게 된 건가요?
네, 우리 일본 외무성이 이쿠이나 정무관의 참석을 우리 외교부 측에 알린 게 불과 오늘 오전인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네. 추도식이 이번 주 일요일 오후에 열리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 평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막판까지 끌다가 알린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로 양국이 합의하면서 추도식을 약속한 게 지난 7월이니까 4개월가량 협의해오고도 직전에야 통보하듯이 이렇게 알린 겁니다. 뒤통수를 맞은 외교부는 추도식이 열리기 직전까지 일본 정부의 참석자 변경을 협의해 보겠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는데 우리 측 참석자를 어떻게 할지도 아직 확정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협의가 됩니까? 변경해달라고 하면요? 막판까지 해보겠다는 게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럼 사실상 일본 정부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도광산 관련해서는 이 추도식 말고도 전시관도 내용이 엉망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정부는 당시 일본의 약속만 받은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하고 또 실질적인 조치를 이미 이끌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사진이 이렇게 사도섬 한켠 향토박물관에 마련된 전시 제목인데요. 조선 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광산 노동자의 생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가혹한 노동 환경은 실제로 전시를 했지만 정작 중요한 강제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반도인은 둔하고 재능이 낮다. 특유의 불결한 학습은 바뀌지 않는다와 같은 비하 표현까지 포함돼 있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추도식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외교 성과로 최대 외교 성과로 꼽아왔던 게 한일 관계 개선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물 반컵입니다. 우선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하지만 침략 전쟁을 미화한 이런 공직자를 추도식에 보내기로 한 일본 측의 결정은 물 반컵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엎지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정부가 너무 안이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2015년 군함도가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도 일본 정부는 이번처럼 전체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관을 열겠다 이렇게 약속해놓고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이번 추도식이 사도광산이 그 세계유산이 됐다는 걸 보고하는 자리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네. 말만 추도식이고 내용은 실제는 일본의 자축 행사로 치러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만 앞세우다가 선의에만 기대서 안이한 판단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가기로 했던 우리 유족들만 괜히 갔다가 들러리 서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윤세민아 기자,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그제 IMF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낮춰잡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순방에서 돌아와 하는 첫 공개 일정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게 됐다. 견고한 성장률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한 겁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마치고 첫 공개 일정으로 국가 조찬 기도회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마저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행정부 교체를 맞아 세계 안보와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차 방정식의 리스크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진 우리 경제 상황을 언급하는 대목에선 사뭇 달랐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 세계적인 저성장 흐름에도 우리는 2%를 상회하는 견고한 성장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취임 초 팬데믹 여파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롯된 공급망 위기, 고물가, 재정 부채 등을 극복했다며 경제가 활력을 찾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에 나타난 수치들은 윤 대통령의 평가와는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2.5%에서 2.2%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2.2%에서 2%로 낮춰 잡았습니다. KDI와 금융연구원 등 국내 주요 기관들 또한 내년 성장률을 2%로 내렸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대한 부정평가 2위로 경제, 민생, 물가가 꼽혔습니다. 부정평가 이후 1위인 김건희 여사 문제와 1%포인트 차이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자화자찬한 날 대통령실에선 추가로 예산을 마련해서 푸는 추경 가능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경제가 안 좋다는 걸 의식해서 추경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여당과 기재부는 모두 검토하지 않는다고 엇박자를 냈습니다. 경제정책의 키를 누군가 제대로 쥐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내년 초 추경을 검토 중이란 일부 보도가 나오자 내년 초로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추경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JTBC에 양극화 해소 등 정책적인 부분에서 추경을 배제하지 않고 열어놓고 있다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과 기재부는 즉각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지금 예산안이 확정되기 직전의 단계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추경을 원하는 것은 혼란이 올 뿐이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정부로부터 추경 편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기재부도 현재 예산안은 국회 심사 중이며 내년 추경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혼선이 빚어지자 대통령실은 수습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추경에 대해서 논의한 바도 검토한 바도 결정한 바도 없다며 필요하면 재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일반론적인 얘기였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국회에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조차 끝나지 않은 시점에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설명 없이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결국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같은 날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았다고 한 반면 대통령실에서는 추경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경제부 공다솜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공 기자.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왔는데 왜 갑자기 추경 얘기가 나온 거죠? 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을 끝내고 건전 재정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공언해 왔습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마찬가지였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건전 재정은 우리 정부가 3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입니다. 세수가 부족한 데다 내수 침체까지 길어진 올해에도 정부가 인위적인 추경은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배경이기도 합니다. 실제 현 정부가 추경을 집행한 건 2022년 5월 코로나 때가 유일합니다. 이런 걸 고려하면 대통령실의 깜짝 추경 카드가 현재 우리 경제가 얼마나 나쁜지 보여주는 반증으로도 보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깜짝 추경 얘기도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당이나 기재부에서는 이 추경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선을 긋는 모습이던데요. 네, 정부 여당 오늘 오전부터 추경 논란을 진화하느라 매우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기재부는 내년도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곧바로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또 대통령실과는 합의된 입장이라고 거듭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역시 어떤 협의 요청도 없었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는데 내년 본예산 심의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다소 격앙된 반응도 나왔습니다. 네, 근데 안 그러기를 당연히 바라지만 이 경기가 정말 나빠져서 추경이 필요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만약 우리가 여력은 있습니까? 이미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 있는 상황이라 나라 곳간 매우 비어 있습니다. 네. 남은 방법은 국채를 찍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내년에 201조 원대의 사상 최대 규모의 국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부터 꾸준히 줄어오다 4년 만에 크게 늘었습니다. 네. 여기서 국채를 더 찍어내겠다는 건 나라 빚을 더는 늘리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됩니다.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금년도 세출 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또 현재 여당은 나라빚을 일정 수준 이상 넘지 않게 관리하는 재정준 측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추경은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다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통령실이 관저 옆 건물에 스크린 골프장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은 그 건물은 창고라고 부인했는데 스크린 골프장을 검토한 건 맞다고 뒤늦게 말을 바꾼 겁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구글 어스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는 대통령 공관 모습입니다. 나무 틈 사이로 작은 건물이 보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이 건물에 스크린 골프 설치를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당 의원에게 골프 연습장 설치를 검토한 적이 있다고 밝힌 겁니다. 다만 건물만 짓고 스크린 골프는 설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처음 스크린 골프 의혹이 제기됐을 때 대통령실은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원안을 보시면 무언가 건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건물인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창고로 제가 창고라고요? 저게 창고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실장님? 직접 오시면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스크린 골프 업체로 보낸 제안서 메일까지 공개됐지만 경호처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관저 공사는 경호처 잠시만요, 차장님 질의한 게 그런데 이제 와서 경호처가 말을 바꾼 겁니다. 직접 보여줄 수 있다던 그 건물은 창고도 아니었습니다. 경호처는 해당 건물을 경호인력 대기와 사무공간으로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호처가 관저공사에 관여한 적 없다는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건물 공사는 실제로 현대건설이 맡았고 경호시설 관련 예산 1억 3천만 원을 가져다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물은 부동산 등기는 물론 준공 신고조차 안 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관저에 무허가 유령 건물이 딸려 있는 겁니다. 감사원은 1년 8개월 동안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감사했지만 이런 내용은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며 쓴 예산이 현재까지 832억 원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496억 원이면 옮길 수 있다고 했지만 국방부 등이 연쇄 이동하면서 비용이 2배 가까이 불어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건데 구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외교부는 올해 17억 1,500만 원을 들여 장관 공관의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서울 삼청동 공관은 원래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관으로 외교 행사를 열기 위해서 정비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을 끌어다 썼습니다. 원래 해외 인사들로부터 비공개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 등에 쓰이는 예산인데 원래 쓰던 한남동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내주면서 엉뚱하게 공관 리모델링에 쓰인 겁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조사 결과 대통령실 이전에 올해까지 집행된 예산은 832억 1,600만 원입니다. 주무부처인 행안부뿐 아니라 연쇄 이동을 해야 했던 국방부와 외교부, 경찰청이 쓴 예산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2022년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496억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았는데 실제로는 2배 가까이 쓰인 겁니다. 경찰청은 대통령 경호부대 이전으로 70억을 넘게 썼고 국방부는 이사 비용으로 118억을 배정받았지만 231억이 늘어난 349억을 썼습니다. 갑작스레 청사와 관저를 빼앗기게 된 각 정부 부처들이 연쇄 이동하게 되면서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분산 배치된 국방부와 합참을 다시 통합하려면 2,400억 원 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3,200억대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정부는 합참 이전은 대통령실 이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이어서 명태균 씨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검찰이 최근 명 씨가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구했는데 여기서 3, 4년 전 명 씨가 정치인들과 주고받은 상당한 양의 카카오톡 대화가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준석 의원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지상욱 전 여의도 연구원장 등입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렌식해 카카오톡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대화가 복구됐습니다. 이 기간 주요 선거는 3차례,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입니다. 명 씨는 이 기간 동안 크고 작은 여론조사를 계속해왔습니다. 성향 분석이 되어 있는 그 로데이터를 엄청 필요로 하고 그 명태균 씨가 영업할 때는 항상 결과 로데이터 성향 분석된 거를 제공을 할게 하고 이제 영업을 해요. 강혜경 씨는 특정 유권자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파악한 성향 분석표가 명 씨의 가장 큰 무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의 이 성향 분석표가 국민의힘이나 특정 정치인에게 넘어가지 않았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복구한 카톡 목록엔 이준석 의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등 주요 정치인과 대화가 상당량 있었습니다. 특히 검찰은 당시 여의도 연구원장이었던 지상욱 전 의원과 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 전 의원은 명 씨에게 보고서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명 씨가 여론조사 데이터 링크와 파일을 보내는 대화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로 존댓말을 하던 둘이 나중엔 반말을 하고 형동생 할 정도로 친분이 있던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둘은 지난 대선 뒤에도 친분을 유지해온 걸로 보입니다. 내일 지상욱 원장 오거든? 네. 그 올라가는 표를 꺼내야 되는데 주민번호 필요하나? 주말에는 비즈니스석을 따로 운행을 안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앞자리에다가 해야 되는데 맨 앞자리. 네네. 돈 많이 주고 네네네네. 비싸더라도 맨 앞자리. 검찰은 확보한 대화 내용과 녹취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의 녹취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자신이 과거 창원지검장을 직접 만나 지인의 문제를 해결해줬고 새로 부임한 창원지검장도 자신 때문에 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가 지난 2022년 9월 창원지검장을 만나 지인의 문제를 해결해줬다고 주장하는 녹취가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지검에 가갖고 창원지검장 만나갖고 지금 무슨 문제가 좀 있대. 그러가 지검장이 저거대 저 누구 저 한동훈이하고 그 옛날 그러가 뭐 한방 해결해줬지 뭐. 녹취를 공개한 민주당은 실제로 문제가 해결됐는지는 현재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2022년 당시 창원지검장은 JTBC에 창원지검장 시절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보지도 존재하는지도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약 1년 뒤 창원지검장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는데 이때도 명 씨는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합니다. 그 여자는 입을 열면 죽어요. 사주 자체가. 그 창원에 저 지검장가 다 내 때문에 왔는데. 심지어 충성 맹세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청장부터 해가 그 여기 검찰부터 해가 김영세 잡히가. 그거 다 충성 맹세 다 시킨 거 아나? 내가 데리고 와서 김영선한테 충성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다 3번씩 외쳤어. 누가 해줬노? 내가. 당시 선관위는 명 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검찰은 명 씨 사건을 검사 하나 없는 수사과에 배당해 늦장 수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은 명 씨 때문에 수사가 지연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창원지검장도 JTBC에 명태균이라는 사람과 일면식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다며 터무니없는 소리로 대응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사과에 배당한 것에 대해서 현재 창원지검은 수사과에서도 수사를 했고 현재 최선을 다해 수사 중이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조작으로 특정 후보를 지원했는지 대통령 부부를 통한 공천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창원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임예은 기자, 이 명태균 씨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내일까지였던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기간이 다음 달 3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애초 검찰은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을 받아줄 것처럼 해서 김영선 전 의원 또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 돈을 받은 이른바 공천거래 의혹으로 이 명태균 씨를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거기까지만 수사하는 건 아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모두 수사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실제로 구속 이후 여론조사 업체 압수수색이나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등 이 수사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 씨 변호인 측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 파악할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기간 연장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 대선뿐 아니라 다른 선거 때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건가요? 일단 명 씨 지시로 조사를 한 강혜경 씨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 자료를 모두 검찰에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대선 때 명 씨의 지시로 윤석열 대통령에겐 유리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겐 불리한 문항을 작성했다고 했고 응답 결과를 바꾸는 등 말 그대로 조작을 했다고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강혜경 씨는 다음 주 월요일 10번째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대선 후에 다른 선거 때 여론조사 과정이라던가 이 조사에 대한 대가로 돈이 오고 간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 진술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명태균 씨가 오늘도 조사를 받았죠? 네, 구속 이후 세 번째 조사였습니다. 오후 2시 출석한 명 씨는 1시간가량 변호인과 면담하고 오후 3시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일정으로 조사 내내 함께하지 못한 변호인은 명 씨에게 정치활동 관련해서는 이 진술을 거부하라고 조언을 했지만요. 명 씨가 실제로 이 진술을 거부할진 미지수입니다. 그간 조사에서도 명 씨는 변호인들이 말리는데도 자신의 정치 인맥과 이 영향력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창원지검에서 임예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음 주 또 다른 재판,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걸 앞두고 이 대표가 오늘 사법부를 믿는다, 사법부의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면서 우호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당 공개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언급하며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장 근간입니다.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습니다. 사법부 전체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는 취지로도 말했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벗어나서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서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훨씬 많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이후 당내 일부 의원들과 지지층을 중심으로 재판부를 향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자제를 촉구한 걸로 분석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당 회의 등에서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왔습니다. 당 관계자는 판결한 재판부와 판결문을 구분해 보자는 뜻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호소하는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허위사실 공포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선거법 개정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로펌을 자임해온 민주당은 아예 대놓고 재판 관련 금품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살리기용 방탄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12일 나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되진 않았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1, 2심처럼 실형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7년 동안 선거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덕여대가 갈등 끝에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지만 학생들의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복구 문제로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 자신들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학교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교문부터 도로, 건물 외벽까지 레커와 페인트로 써놓은 문구가 빼곡합니다. 남녀공학 전환을 놓고 있었던 시위의 흔적들입니다. 학교 측은 총학생회와 합의를 통해서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서 이 본관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은 이처럼 점거가 모두 풀렸습니다. 하지만 피해 복구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서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우선 취업 박람회 기물 파손 등에 대해 3억 3천만 원을 총학생회 측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총학생회 측은 거부했습니다. 또 레커칠 등도 총학생회에서 지시한 게 아니니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학생회에서
뭐 지시를 내리거나 뭐 이렇게 해달라라고 해서 진행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우분들이 그만큼 많이 분노하셨고 학우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진행을 하신 건데 손해에 대해서 저희 낼 생각이 없고 그리고 학생들도 낼 생각이 없습니다. 학교 측은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문제는 복구 비용입니다. 이 스프레이와 페인트로 훼손된 면적은 3,0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이 대부분 이 석재 뿌려져 지우려면은 특수약품 처리가 필요합니다. 학교 측은 복구 비용으로만 최대 50억 원이 넘는 돈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선 학교와 총학생회 모두 무책임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학교와 총학생회 측은 오는 25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동덕여대뿐 아니라 다른 여대에서도 학생들의 레커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보신 것처럼 스프레이 페인트로 학교 곳곳에 항의 문구를 적은 건데 지우기가 유독 어려워서 복구 비용이 얼마일지 누가 책임질 건지를 놓고 갈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휘란 기자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 표지석입니다. 바로 옆에 붉은 레커로 성범죄자 아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비위 교수가 감봉 3개월 처분만 받고 강단에 복귀한 데 대한 항의 표시입니다. 서울여대 50주년 기념관입니다. 바닥은 물론 기둥과 계단에도 붉은색 레커가 칠해져 있습니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 입학을 허용하는 걸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성신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문에 검은색 레커로 남자 아웃이란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락카가 등장해서 락카든 뭐 저런 종이든 저희가 함부로 학교에서 먼저 이렇게 막 떼거나 뭐 철수할 수가 없어요. 레커칠을 지우려면 특수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낙하가 일반 제품 갖고는 이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특수 재료라고 해서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해서 일반 청소하는 사람들은 이거 못합니다. 그만큼 복구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밑에 부분까지 흡수됐을 경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추워지는 날씨도 변수입니다. 기온이 내려가서 바닥이 얼거나 건물이 얼게 되면은 그거는 처리가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단체 행동 과정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레커 시위가 연이어 나온 건 이례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 갈등이 표출되기 전에 대학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JTBC 김희란입니다. 생후 18개월 된 아기가 손가락이 거의 다 잘릴 정도로 크게 다쳤는데 10곳 넘는 병원이 받아줄 수 없다면서 수용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서울 면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8개월 아기가 철제 간판에 부딪혔는데 손가락 2개가 거의 잘려나갈 정도로 다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철제 간판이 쓰러지면서 아이가 손가락이 이제 껴서 외관성 절단이 된 거죠. 5분 만에 도착한 구급대는 병원을 찾았지만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전화를 돌리는데 그때부터 1시간을 그냥 저희는 그 동네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한양대병원 등 대형 병원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의료 파업으로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구급 상황관리센터에도 그 병원 수배 좀 해달라고 찾아달라고 요청을 해서 했는데도 구급 상황관리에서도 힘들다고 하셔서 10곳이 넘게 전화를 돌리며 1시간 반이 지나서야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을 겨우 찾았습니다. 손가락 절단 같은 경우에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서 그 비응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예전에는 그냥 가까운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전화를 미리 해야 하니 한 2시간의 대기 시간이 기본인 거죠.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런 응급실 뺑뺑이는 언제든 또 생길 수 있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택시 무임승차로 지구대에 온 주취자가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CCTV 영상도 공개됐는데 경찰은 술을 마신 남성이 경찰관을 깨무는 식으로 위협했고 매뉴얼에 따라서 진압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지구대로 들어오는 남성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듯 답답해하는 경찰관, 체포에 나섭니다.
수갑을 채우자 남성이 저항합니다. 경찰 3명이 제압을 시작합니다. 고개를 젖혀 머리를 누르고 바닥에 굴러떨어진 남성 위로 올라탑니다. 주먹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양손을 뒤로 묶어 수갑을 채운 뒤에도 한동안 목덜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팔이 묶여서 도주 위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 9월 16일 새벽 1시쯤 강원도 춘천의 한 지구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붙잡힌 60대 남성. 술 먹고 택시를 탄 뒤 돈을 내지 않아 조사받던 중이었습니다. 인적사항 제출을 거부했고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과잉 진압 논란에 경찰 측은 집행 과정에서 이 남성이 경찰관 다리를 강하게 물었고 욕설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적사항 얘기 안 하시면 무등치시면 행위도 체포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경찰관분들이 누르셔갖고 이 남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도 했습니다. 얼굴을 젖히고 제압하거나 주먹으로 가격한 것은 경찰 매뉴얼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성 측은 경찰관 종아리를 깨문 것은 과잉 진압 탓이었다고 반발했습니다. 뭐 이름을 안 적었다고 3분 만에 그렇게 무력 진압을 하는 거예요. 이 남성은 경찰관 3명을 독직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전기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행인 4명이 다쳤습니다. 차량에 제동을 걸어둔 상태로 운전석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량이 움직였다는 게 운전자의 주장입니다. 경찰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골목입니다. 시민들이 걸어가는데 뒤에서 흰색 전기차 한 대가 돌진합니다. 부딪힌 시민들이 공중에 뜬 뒤 튕겨져 나갈 정도로 속도가 빨랐습니다. 갑자기 벽에 방으로 부딪히길래 나갔는데 한 4명 누워 계셨거든요. 2분은 저 식당 쪽으로 튕겨 나가셔가지고 누워 계셨거든요. 한 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3명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주행 모드 상태에서 오토홀드를 누른 뒤 차를 세워놓고 운전석에서 신발을 신는데 갑자기 차가 움직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사고 차량이 돌진할 때 브레이크 등은 들어오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운전자가 당황해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기차다 보니까 가속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밟으면 가속이 빠릅니다. 운전자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약한 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 사고 차량을 국과수로 보낼 예정입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경북 지역의 의대생이 이번 수능 시험에서 수도권 의대에 합격 가능한 고득점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들 중에는 이런 식으로 상위권 의대를 노리고 다시 입시에 도전한 사례가 더 많을 걸로 보입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올해 초 지방의대에 합격한 오모 씨는 수능을 다시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수선한 상황에서 계속 진행하기보다는 차라리 1년 더 공부해서 더 나은 의대를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재수를 시작하게 됐어요. 주변에도 입시를 준비하는 의대생 친구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다시 수능을 준비하는 예과 1학년생들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수능 가채점 결과 경북에서 수석을 차지한 걸로 알려진 한 학생 역시 의대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번에 수도권 의대에 지원할 걸로 예상됩니다. 의대 증원으로 관문이 넓어지면서 현역 의대생이 다시 수능에 응시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의대생들의 등교 거부로 이어졌고 일부가 재수 준비를 할 수 있었단 겁니다. 그냥 어차피 증원하면서 대부분 휴학했으니까 해볼 만하죠. 좀 더 상위권 의대에 목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입시업계는 이런 경향이 올해 특히 더 두드러졌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방권 의대라도 들어갈 수 있었던 학생들은 한 2-3문제만 수능에서 더 맞추면 수도권 대학으로 재진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기회에 삼으려고 했던 학생들이 많았다. 이렇게. 각 대학 수시 합격자는 다음 달 중순 발표됩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글로벌 자동차 업계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전기차 수요 침체에다가 트럼프가 예고한 보조금 혜택 폐지까지 난제를 하는 자동차 업계의 해법은 뭔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김도훈 기자입니다.
오늘 막을 올린 미국 LA 오토쇼엔 글로벌 완성차 업체 30곳이 참여했습니다. 미국 시장 전기차 1위인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로보택시 사이버캡과 사이버 트럭을 선보였고, 현지 시장 2위인 현대차는 미국 시장 공략 모델로 첫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 9과 수소전기차 이니시움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브랜드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도 친환경차를 전면에 배치했고, 일본 차 브랜드는 전시관 중앙에 전기차를 진열하고 친환경 컨셉으로 꾸몄습니다. 전기차 시장 수요 감소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친환경 산업에 부정적 정책을 내놓을 거라 우려해 현대차는 창립 57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인 사장을 뽑았습니다. We are leading the industry with a full spectrum approach. ICE, hybrid, plug-in hybrid, battery electric, fuel cell, and new solutions, including extended range electric vehicles. 어떤 규제든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는데, 현지에서 판매될 신차는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But none is bigger than our new Georgia Meta plant. That's a clear sign of Hyundai's commitment to electrified vehicles, to creating thousands of high-paying jobs in the United States, and to continue growth. 여기에 침체에 빠진 전기차 수요 회복도 자동차 업체들의 숙제입니다. 전기차 수요 정체 돌파를 위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고급화, 고성능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김도훈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끝없이 오르고 있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들썩이자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논의가 다시 불붙었는데 정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비트코인이 한때 9만 9천 달러를 돌파하며 또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동안 가상자산을 강력히 규제한 게리 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입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에다 최근 파생 상품까지 거래가 허용되며 비트코인 가격은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 그 ETF를 이제 발행하는 그 회사들이 한 107만 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지 ETF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급 자체는 뭐 긍정적이기는 한데 접근성을 높이고 가격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트럼프 당선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들썩이자 국내에선 다시 가상자산 과세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연간 250만 원 넘는 소득에 20% 세율을 매기는 가상자산 과세는 두 차례 유예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며 이걸 2년 더 유예하자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투자자들은 과세를 유예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올렸고 나흘 동안 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찬성한 만큼 내부에선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과세에 앞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 마련이 우선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법인 계좌도 못 여는 좀 기형적인 산업 구조가 되어 있고 과세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래소 쪽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면에 있는 후방 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하고. JTBC 정혜성입니다. 11월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엔 폭탄 사이클론이 들이닥쳐 포도밭이 다 물에 잠겼고 프랑스 파리에서는 11월인데 폭설이 내렸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포도밭이 물에 잠겼습니다. 빗물이 쏟아지면서 도로도 폐쇄됐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 폭탄 사이클론이 들이닥쳤습니다. Ordinarily, the big storms would come in after the New Year, so it's really unusual for it to be here in November or at the end of November. 캘리포니아주에선 나무들과 전신주가 쓰러졌고 워싱턴, 오리건주에서 60만 가구가 정전에 시달렸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선 큰 눈이 내렸습니다. 에펠탑도 사크레케르 대성당으로 가는 길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11월에는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Avec le Beaujolais nouveau, c'est sympa, même s'il tombe de la neige. On va pas se plaindre, il neige une fois par an à Paris.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선 항공편이 대거 취소됐고 기차도 일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오는 주말에도 프랑스 북부와 중부에 폭설이 올 걸로 예보되면서 눈 피해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5살 때 몽골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강태환 씨. 강 씨는 한국인처럼 자랐지만 서류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이주 아동이었습니다. 그렇게 32살이 된 강 씨가 영주권 취득을 눈앞에 두고 일터에서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서 온 32살 강태환이라고 합니다. 이 청년은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이 아니지만 분명히 한국인입니다. 지난 1997년 엄마를 따라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5살 이주 아동은 여느 아이들처럼 학교에 갔고 본명 타이왕 대신 태환이로 자랐습니다. 현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랑 싸우게 되었는데 그 친구의 부모님께서 이제 경찰을 부른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경찰까지 오게 되면 한국에서 쫓겨날 수 있다. 이렇게 큰 태환이 이삿짐 나르고 공장 막리를 전전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제대로 된 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지난 2021년 법무부가 자진 출국한 미등록 이주민에게 재입국 기회와 체류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모르는 말을 쓰고 모르는 데 와가지고 여기 도착한 순간부터 그냥 항상 그리웠어요. 집에 가고 싶다. 고향에 갔던 청년은 다시 돌아왔고 전북 김제의 한 특장차 업체에 취업했습니다. 지난 6월 체류 자격을 받았습니다. 이대로 몇 년이면 영주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진짜 한국 이름을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 8일 시험 작동하던 장비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멀리 가는 드라이브 아니고 제 일하는 회사에서 집까지 가는 드라이브.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어. 청년은 월급 받으면 엄마와 드라이브하고 싶다던 소원 하나만 이룬 채 떠났습니다. 태환이와 같은 처지인 미등록 이주 아동은 2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요즘 마을버스가 갈수록 뜸해지는 이유가 운전기사 하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가사관리사처럼 운전기사도 외국인을 써보자고 제안했는데 승객들과 의사소통이 되겠느냐, 처우 개선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반대 목소리도 나옵니다. 밀착카메라 정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4시, 버스에 하나둘 올라타는 이들은 모두 마을버스 기사입니다. 관악공사번 마을버스 기사 우상식 씨도 이 버스를 타고 차고지로 향합니다. 마을버스 오전 운행반의 일과는 이렇게 취재진의 예상보다 일찍 시작됐습니다. 2시 반에 일어나서 좀 더 씻고 준비하고 운행 시작 전 주유를 기다리는 동안 차를 닦습니다. 사람이 없고 기사가 직접 이렇게 닦아야 돼요. 엔진 오일과 냉각수도 점검해야 합니다. 동료가 뽑아준 커피 한 잔으로 남은 잠기운을 떨쳐봅니다. 어제 쉬는 분이 잘 쉬고 나왔다는 뜻으로 이 커피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커피 한 잔씩 이렇게 사주시는 거예요. 오전 6시, 첫 차가 출발합니다. 예, 상쾌한 아침입니다. 예, 오늘도 끝까지 안전운행하셔서 마무리 기분 좋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안전운행하십시오. 바쁜 아침 시간 버스 안은 곧바로 가득 찹니다. 지켜보니 승객들과 빠르게 소통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캐리어 뒷문으로 타세요. 뒷문으로. 곧이어 들어온 승객의 민원. 카드를 2번 찍었다고요? 동료 기사들과 무전으로 소통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배차 간격을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출발 기차가 아직 멀었네. 예, 내가 늦더라도 내가 나갈 테니까 걱정만 나가세요. 현직 기사들은 외국인 기사가 도입된다면 이런 의사소통이 가장 걱정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말도 안 통하고 시간이 지나면 말이야 통하겠지. 근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로바로 저희가 대처가 되냐면 안 되지. 외국인 기사 도입까지 언급되는 근본적인 이유. 열악한 업무 여건에 비해 임금이 적어 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시간 운행이 이어지지만 화장실은 뛰어갔다 와야 합니다.
화장실을 마음 편히 사실 가실 수 없죠. 빨리 뛰어갔다 와야죠. 거의 참았던 경우도 있으세요? 막 그럼요. 많이 참죠. 뒷차와의 배차 간격 조정 때문에 잠시 숨 돌릴 틈이 생겼습니다. 아이고 이제 커피 한 잔 먹네요. 큰 시내버스는 못 들어가는 좁은 골목과 언덕을 마을버스는 들어가야 합니다. 운전 경력만 43년인 우 씨도 긴장되는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그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상당히 힘든 코스죠 여기가. 이렇게 주 6일을 일하고 우 씨가 받는 월급은 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건 승객들과 오가는 정덕뿐입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한의원을 간다는 한 승객을 기다리는 우 씨. 어제도 제가 모시고 내려갔어요. 똑같은 시간에. 한 어르신은 우 씨를 만날 때마다 초콜릿을 건넨다고 합니다. 아니 어찌 오늘은 여기서 타세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마을버스가 누군가에겐 단순한 교통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듯 했습니다. 쏘건다 그러고 어떤 때는 막 이 과일 같은 것도 막 주고 막 그래요. 뭐 옛날 속담이 뭐 없는 사촌집 가는 것보다 여기서 운전하면 더 많이 얻어먹어요. 오후 1시, 정류장 27개인 코스를 15번 운행하고 나서야 오전반 운행이 끝났습니다. 오후반 기사에게 운전석을 넘겨주고 여유를 찾은 우 씨. 외국인 기사 검토보다 우선돼야 할 것들이 있다고 조심스레 입을 엽니다. 새벽 2시 반에는 일어나야만이 여기 준비하고 지금 한 거에 그냥 두말하고 가버렸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돼야 되는데 회사 재정 뻔한 거잖아요. 정부에서 재정 지원이 진짜로 절실하게 필요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을버스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재정 지원 확대 같은 구체적 논의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발이자 사랑방인 이 마을버스를 책임진다. 이 자부심으로만 버티기에는 기사들의 노동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 운전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증상만 치료하는 정책 말고 왜 운전자를 구하기 어려운지 그 원인을 치료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윤입니다. 모자와 복면으로 꽁꽁 싸맨 이 선수 누굴까요? 장난기 가득한 눈빛은 가려지지가 않죠. 이강인 선수 펑펑 내리는 눈 속에서 마치 아이처럼 신났습니다. 이강인뿐만 아니라 파리 생제르맹 전체가 활기 넘치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선 훈련도 힘들지 않겠죠? 훈련 후에 진행된 기자회견, 엔리케 감독의 한마디가 이강인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었는데요. 이강인 활용법을 묻는 질문에 나는 멀티플레이어를 좋아한다. 어떤 역할을 맡을지 모르니 상대팀을 어렵게 만든다라고 답했습니다. 어떤 포지션을 맡아도 잘해낸다. 이런 칭찬이겠죠? Skill, so hopefully he gets to continue to have that opportunity. 여건 베서라. 우리말로 정이라는 말을 남기면서 애틋했던 한국 생활을 되돌아보기도 했죠. 결국 아내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화 투수 와이서의 매력적인 스위퍼를 내년에도 볼 수 있게 된 건데요. 지난 7월 단기 아르바이트처럼 대체 외국인 선수로 왔었죠. 처음 6주간 10만 달러를 받는 계약이었는데 올 시즌까지 연장하더니 이번 계약을 통해서 내년엔 최대 9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와이스 아내가 전했던 따뜻한 한국 체류기, 다음 시즌엔 어떤 내용들로 채워질까요? 유독 따스하게 느껴졌던 가을이 저물어가고 겨울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아침 서울은 2도로 시작하면서 공기가 좀 더 차가워지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또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13도까지 올라 크게 쌀쌀하진 않겠습니다. 동해안은 강한 너울이 예상되는 가운데 영남 해안과 제주도는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지만 경북 동해안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전 영하 1도, 광주와 대구가 1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낮겠는데요. 반면 낮에는 서울과 청주, 전주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구름 뒤로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주 중반에는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